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지난해 부동산 이슈가 참 많았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혼란 속인데요. 이번 시간엔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역대급 거래 절벽. 정말 집값 하락의 신호탄일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정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바로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언론 기사 보다 보면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쵸. 약간 뭐 거래가 절벽이다, 뭐 거래 절벽에서 멈추면 상관없는데 또 뭐 급매물도 나온다, 매물이 쌓인다. 또 신고가도 뭐, 나오고. 네. 근데 이제 방금 기자님이 얘기한 게 포인트가 정말 혼란스러운 게 네.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는가 반면 또 신고가를 갱신한 맞아요. 단지들도 네.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거래량은 없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경매, 어떤 거는 신고가, 이게 혼용되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어디는 막 싸게, 막 1억 싸게 거래됐다, 어디는 1억 비싸게 거래됐다, 이렇게 되니까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네. 저는 이걸 원칙을 잡고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뭐냐면 사실 이제 2022년도 전망이랑도 연결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일전에도 여기 출연해가지고 했었던 게 결국 핵심이 뭐였었냐? 풍부한 유동성과 이제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네네. 이야기했었어요. 네네네. 일단은 돈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2022년도 정부 예산이 600조가 넘어가요. 돈을 또 계속 풀겠다라는 정책들만 있지 긴축 정책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에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봤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종부세가 막 몇 천만 원에서 10만 원, 억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결국 한 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똘똘한 한 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서울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조금 괜찮은 데들 같은 경우는 사수하려 하지만 조금 덜한 애들을 팔려고 하고 서울 내에서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어중간한 주택수에 포함하는 애들을 먼저 정리하고 아파트도 여러 개다라고 하면 조금 덜한 애들을 팔려고 하지 좀 괜찮은 데들을 그렇게 먼저 던지려고 하는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인지하고서 기사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약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데들이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만 많았던 네. 45억 실거래가 썰이 45억 실거래가로 실제로 등재가 돼버렸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포에서 가장 메인 대장에다가 지금 또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도 안 걸리고 그냥 한강변의 신축 초고층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기는 현금 50억 들고 가서 살려고 해도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매도자가 좀 고민해 볼게 하다가 안 팔래. 굳이 왜? 야, 그렇구나. 완공되면 더 네. 비싸질 텐데 이러면서 매물을 오히려 걷어버리는 등 지역별로 양극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심지, 예를 들어 반포에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다시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지역별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매물 물건들 보다 보면 예전에는 뭐 동일한 단지 내에서 가격 차이가 나봤자 한 얼마나 났을까요? 그럼 뭐 1억 약간 정도? 1억? 네. 그쵸? 네네. 1억도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면 2억 차이 나는 매물도 있고요. 3억 차이 나는 매물도 3억 차이. 야. 간혹 나옵니다. 똑같은 33평형인데 야 어떻게 2억 차이가 나지? 예전에는 기껏 해봤자 1억 차이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은 사실 이런 가격 괴리감이 또 나타나는 거가 그 전월세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일반적인 가격대들이 항상 평이하게 있었었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매매 금액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여기 전세가 뭐 한 13억, 뭐 14억 이렇게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 현금 6억에서 7억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매물이 전세가 예전에 맞춰진 거예요. 그렇죠. 예. 전세가 뭐 예를 10억, 8억 이렇게 맞춰져 있는 전세가 그대로 있어. 그럼 현금이 막 10억씩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면 똑같은 동호수, 뭐 특별하게 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몇 억씩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똑같이 20억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겠죠. 그렇죠. 예. 대신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싸게 나온 매물들의 특징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전세가 싸게 맞춰져 있는 세입자가 매물들. 껴있는 소위 말해서. 예. 그런데 나는 사정상 팔아야 돼.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금 회전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지역별 양극화도 이야기하긴 했었었지만 네네네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똑같은 비싼 단지인데도 싸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공통점 중 하나가 세가 워낙 싸게 돼 있다. 그러니까 집주인 매물이냐 전세 껴있는 매물이냐 이 차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실거주 가능한 거를 선호해요. 네네. 왜냐면 당연하겠지만 실거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찾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도 왜 실거주 가능한 매물을 찾냐면 전세를 지금 시세로 맞춰버리면 투자 금액이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갱신한 물건들의 특징들이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이 신고가에 탁탁 치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해서 보면 아닌데 지금 뭐 여기도 급매물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냐 한번 조건들 잘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만 봐서는 집값 하락의 어떤 뭐 분위기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이제 그 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 뭐 이거 올해도 뭐 여전히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된 거는 사실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그쵸. 왜냐하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표현도 써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돈 풀리는 거라든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공급량도 바닥을 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게 더 신기하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것 중 하나가 금리를 말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리다가 지금 기준금리가 1%대까지 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명 뭐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도 너무 심하고 이게 또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테일러 준칙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금리를 왜 올릴까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둘 중 하나가 이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도 같이 끌어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 근본 원인 금리를 왜 올렸을까? 네. 인플레이션율이 높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었던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한번 취합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이전 장 있잖아요. 노무현 참여정권 때도 보면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올렸었어요. 7차례나. 네. 그때는 가장 낮았을 때 금리도 뭐 3%대였거든요. 가장 높았을 때는 5%까지 그렇죠. 올렸었고 네, 네. 그건 대출 금리가 8%대까지도 올라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제 경제라든지 다른 요인들, 물가 상승률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올라간 거였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왜 올릴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렸었던 거고 그럼 이제 돌아왔었을 때 그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좀 올랐다라고 하지만
좀 예금 금리가 좀 변했나요? 음.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기름값도 네. 외국에서 뭐 이슈가 터졌어라고 하면 금방금방 올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잘 안 그렇죠.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죠. 네. 똑같아요. 우리가 대출 금리는 바로바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예금 금리는 잘 안 올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이 정말 많은 거죠. 지금 혹시 예적금 드시나요? 들었다가 지금 다 깼죠. 그렇죠. 지금 사실 예금 적금을 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거 해봤자 돈도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금 금리가 혹시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예금 뭐 1%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1%대고 네. 적금 금리가 한 2%대 네. 돼요. 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금 적금 드는 사람들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음. 들었다 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서 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미미하죠. 그럼 수시 입출금식 통장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금리가 0.1%예요. 이게 금리인가 싶지만 그쵸. 벼룩에 간을 빼먹죠. 어. 이자 소득세 15.4%또 떼요. 음.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는 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제가 아까 금리 상승이랑 부동산 가격 이런 얘기로만 하면 최근 자료만 보면 저금리인데 부동산 가격 폭등을 했잖아요. 이렇게만 연결하면 안 되고 물가 상승률과 연결해 보면 물가 상승률은 근래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자산가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장난 아니게 벌어야지, 몇 억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에 쌓아두신 분들이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10억의 가치가 10년 전의 10억의 가치와 비교를 하는 건 뭐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장 3년 전, 1년 전 그때 10억을 할 수 있던 거랑 지금 생각해 보면 확 줄어들었고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10억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 돈의 가치를 지키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에셋 파킹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애초에 대출금리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거든요. 그 자산가들이 이 현금을 어떻게 지킬까 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 그렇게 금리를 너무 연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가, 진짜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야기해보면 다들 그 고민합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사실 또 경제학 얘기를 맨 처음에 꺼내기도 했었고 통계 얘기도 어느 정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들이 사실 이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